네,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 건축 일반의 2의 큰 1단원에서 마지막 파트 주거 건축 계획입니다. 주거. 실제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가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네 가지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 하나만 하나 건축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중과 다가구는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나누면 다중주택은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이 이렇게 토지에 있는 이 바닥 면적이 비교적 작아요. 330m 제곱 이하고 층수도 3층 이하인 것을 다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건 아니에요. 얘네가 각각 따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똑같이 3층 이하야. 하지만 바닥 면적이 얘는 바닥 면적 기준이 660m 제곱이죠. 다중에 비하면 조금 어때요?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가족이 다 다르게 살고 있지만 이 실제 소유권은 한 명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공관이라는 거는 공적인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렀는데 대통령께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것 같은 건물이죠. 뉴스에 공간 치니까 이게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당선인께서 공간으로 삼고 싶어하는 건물. 아무튼 이런 게 단독주택의 종류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요. 공동에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나눠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되어서 주거 생활을 합니다. 중요하죠. 독립되어서. 거기 안에 아파트 이렇게 건물은 하나지만 어때요? 다 가구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준은 층수가 5개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을 넘고 하지만 층수는 4층 이하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m 제곱 이하고 층수도 4층 이하예요. 이런 숫자를 다 외우고 기준을 외우면 좋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입니다. 비슷비슷하죠. 둘 다 660m 제곱 이하. 그리고 다가구 층수는 3층, 다세대도 층수 4층 이하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는 말 그대로 세대가 세대주, 즉 주인, 소유권이 각각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는 사람 각각 소유권이 다른데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긴 하지만 이 실제 소유권은 하나라는 거.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가구는 단독인 거고요. 다세대는 세대주가 여럿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간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분리해서 다가구는 단독에 해당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라는 이거 차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주택으로 건물이 한 개 동이기도 하지만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경우 이런 기숙사 건물에 100세대가 있는데 50% 이상은 차 있어야 기숙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를 각각 보시고요. 자,
자, 그럼 이렇게 계속 3층, 뭐, 4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층수를 셀 때, 산정할 때, 맨 밑에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뺀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얘는 딱 봐도 3층 건물이죠. 얘는 여러분 봤을 때 이거 빼고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여기 포함해서 4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둥이 있고 밑에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보통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2층 전체가 기둥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필로티예요. 그래서 여기 1층이 뭘로 사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돼요. 그럼 여기는 층수에서 어떤다? 뺀다. 그래서 얘가 1층이 아니라 이게 1층이고 2층, 3층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돼서 주차장으로 전체 사용될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시킨다.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대요. 요즘 그런 거 많은데 요즘 아파트는 다 주차장이 밑에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동, 2동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주차장이 공유가 돼요. 이렇게 주차장이 공유가 된다고 해도 얘네를 같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1동, 2동으로 분리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시면 단독주택은 세대가 하나, 다중주택과 다가구도 세대는 여럿이지만 실제 소유권은 하나라는 거. 아파트 얘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일부러 갖다 놓은 건 얘는 다가구여서 단독주택이고 얘는 다세대여서 어디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숙사 얘도 공동, 얘는 공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세울 때 이제 땅의 면적 또는 건물의 면적이 중요한데요. 면적에는 먼저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수평투영이라는 거는 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려다본 면적으로 땅에 이 건물에 속해 있는 땅의 수평투영 면적, 이게 대지 면적이고요.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 건물 벽이 아니라 건물 벽에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 수평투영 면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자, 그럼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은 지표면에서 만약에 높이가 1m인 부분은 제외를 한대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 있는데 얘는 2m인데 그 옆에 조그맣게 1m짜리가 있어. 이 1m 이하인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앞에 그림에서처럼 외벽이 여기는 있는데 이렇게 외벽이 없는 기둥처럼 외벽이 없을 때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서 면적을 계산한대요. 기둥의 중심선. 외벽이 없을 때는. 자, 그리고 처마, 차양, 발코니 등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돌출된 끝 부분에서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사진에는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양이나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어.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m가 넘어서 예를 들어서 1.5m라고 할게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그렇게 되면 1m 후퇴해서 0.5m 부분에서 계산을 해주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튀어나온 부분이 1m까지 안 가고 0.5m밖에 안 됐어. 그럼 그냥 아예 계산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1m가 넘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땅에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1.5m다. 그럼 면적을 산정할 때 1m 후퇴시켜서 이 부분에서 이제 면적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 근데 만약에 튀어나오긴 했으나 1m가 안 되고 0.5m밖에 안 돼요. 그럼 그냥 아예 빼고 여기만 면적을 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m 이상 돌출되면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 면적이고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1층밖에 없죠. 이때 건축 면적이 예를 들어 뭐 50m 제곱이라고 했을 때 바닥 면적도 50m 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바닥이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면적은 이렇게 보통 1층만 있진 않고 오른쪽처럼 뭐 3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거야.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각각 50m 제곱이라 했을 때 3개 다 더하면 150이 연면적이 되는 거. 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거. 연면적 계산 시 제외하는 거. 지하 제외하고요. 지상 중에서도 주차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도 제외하고요. 피난 안전구역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폐율을 따질 때 쓰고요. 연면적은 용적률을 따질 때 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전체 땅이 100이야. 건축 면적은 그냥 이렇게 수평 투영시켰을 때 이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은 50이고 연면적은 층마다 면적을 다 합해야 돼. 근데 3층이니까 1층, 2층, 3층에서 1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건폐율은 전체 땅 면적, 대지 면적 100분의 건축 면적 50해서 50%가 되고요. 용적률은 똑같이 전체 대지 면적 중에 전체 연면적 15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0%.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 땅에서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여기 땅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고 하고, 층수 셀 때는 일반적으로 4m마당 하나의 층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즉 1층당 높이를 약 4m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중요하죠. 바닥 면적, 각 층의 면적을 다 합한 거. 그래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봤으면요. 그 외에 기타 주택 분류가 있는데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데 2개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붙여 지은 거.
그래서 하나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신 이렇게 이어붙였지만 이렇게 이어붙였지만 이 집은 열로 들어가고 이 집은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출입구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 테라스 하우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포함되고요. 테라스 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테라스를 이루어서 이 집, 여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경사도에 맞추어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집의 여기 지붕이 윗집에게는 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옥상의 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테라스로 사용하고 정원으로 꾸미면서 사실 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데 약간 단독주택의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중정형은 가운데 중자 이렇게 가운데에 정원 같은 거를 꾸며서 주변을 벽으로 둘러싸게 한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연립주택은 2개 이상의 주택이 집합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이 공유되고 한 거 이런 거 타운하우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게 중정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식 중정형이고 이게 이제 테라스 하우스예요. 보시면 여기가 아래층이죠. 아래층의 지붕을 얘네가 이렇게 정원으로 사용하고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1인당 최소한 필요한 면적. 고시원 여러분 아세요? 고시원 면적 굉장히 좁잖아요. 1인이 살아갈 때 최소 필요한 주거 면적은 약 14m 제곱입니다. 이게 약 평수로 따지면 요즘 평은 안 쓰지만 4평 정도 되는데 14m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숑바르드 로브라는 기준이 있는데 표준은 16 정도고 이제 14 정도 되면 한계가 와요. 8m 제곱으로 줄어들면 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너무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은 16, 한계가 14, 병리 수준이 8m 제곱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종류가 아닌 것. 단독주택이 있었고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은 다중, 연립, 아파트, 죄송해요. 다중이 아니라 세대주가 여럿이니까 다 세대겠죠. 그리고 기숙사. 근데 단독은 말 그대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입니다. 외우는 게 어렵다 하시면 세대가 여러 명, 즉 소유주가 각 집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동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공동이 아니라 얘는 단독에 해당한다. 4번이고요. 자, 나왔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땅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고요. 대지 면적, 땅 면적에 대한 연면적 같은 이응이네요. 이건 용적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층수를 산정할 때 보통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4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연립주택의 형식 중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사로 해서 아랫집의 옥상을 테라스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테라스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숑바르드 로브가 설정한 주거면적 기준 중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영향, 병리 수준.
자, 원래는 표준이 16이었고 슬슬 한계가 오는 게 14. 8로 내려가면 병적인 수준이 된다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계 기준은 14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주거환경 계획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우리 진도를 나가면요. 이제 건축 주거주택 종류를 봤어요. 단독 봤고 공동 봤는데 이제 주거 생활을 들어가면 이거 중요해요. 크게 한식 생활과 양식 생활을 구분을 합니다. 한식은 말 그대로 동양적인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양식은 이제 외국, 서양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면서 보시면 한식은 대부분 우리 사극만 봐도 좌식 앉는 거죠. 그리고 양식은 대부분 식탁을 이용해요. 이렇게 식탁에 의자를 써서. 그래서 그걸 입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의 구분은 거실에서 밥도 먹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요. 그래서 얘네는 용도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위치별로 구분을 했어요. 위치별로. 그래서 사랑채, 안채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아버지가 지내고 여기는 아이들이 지내고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구분을 했고요. 양식은 기능별, 용도별로 되어 있어. 밥 먹는 공간, 잠자는 공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공간 다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뭐 이 공간 안에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구분하고 다양한 용도로 되어 있고 위치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양식은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한식의 평면 구성은 은폐적이 이렇게 다 닫혀 있고요. 양식은 비교적 개방적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한식은 가구식이에요. 목조 가구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얘네를 다 끼워 맞추는 게 가구식이고 양식은 조적식, 벽돌을 쌓는 게 조적식입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 바닥이 굉장히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습기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높게 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개구부, 창문이나 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뭐 이렇게 땅에 붙어 있기도 하죠. 바로. 그래서 바닥이 낮고 개구부, 창문이 작기도 합니다. 자, 한식 같은 경우엔 복사난방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열을 보내는 복사난방이고 온돌이죠. 그리고 양식은 얘네는 난방을 하죠. 온풍기 같은 대류식입니다. 자, 그리고 한식에서는 가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고 양식에서 가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차이를 좀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한식과 양식 주택을 비교한 것을 옳지 않은 거. 한식은 좌식이고 양식은 입식이다. 맞고요. 한식에서 가구는 부차적이다.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양식에서는 필수적이다. 맞죠? 한식의 방은 단일 용도다. 아니라 했어요. 다용도.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 합쳐져 있고 양식은 단일. 거실 따로, 침실 따로, 뭐 주방 따로 이렇게 있는 바뀌었고 틀렸고요. 한식은 은폐적이고 양식은 개방적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주거 건축의 배치, 평면 계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